탄소 중립과 건축물 품질 제고를 위한 기계설비 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탄소 중립에서 건설 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건설 산업을 이제 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민생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성능을 좋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요즘 행동개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계설비 산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이나 지원 정책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열도화라고 해서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온난화가 빨리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어제가 발표된 세계 기상관측 뭐 그런 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뭐 벌써 1.5도에 도달했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2050년까지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하야공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서로 협약을 맺었는데 벌써 1.5가 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는 어떻게 지금 양상이 벌어질지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 여름 우리가 이제 뭐 거의 폭염 지수가 33일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작년 비해서 한 2배 이상 일수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 열도화되라는 것들이 이제 뭐 개념적이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건물 분야는 건설 산업이 한 42%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 27%,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나 아니면 뭐 이런 내재탄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5% 정도 돼서 약 42%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예측한 걸 보면은 지금 매달 뉴욕시 규모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50년 수준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의 건물 규모는 한 4분의 1 정도, 아직 4분의 3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 뭐 중동을 기점으로 하는 도시화가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다행인지 저한테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할 게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희망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이제 탄소 중립과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아프리카나 뭐 인도 뭐 이런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빠르게 지금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건물 분야가 한 24.7%, 그래서 그 중에 이제 7.2%가 직접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줄여나가야 될 직접적인 목표가 될 거고, 17.5%는 전기 사용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로서 발전,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전기의 한 50%는 건물에서 쓴다고 합니다. 뭐 2050년 되면 한 80%를 건물에서 사용할 거라고 하고, 뭐 요새 이제 뭐 전기주택 모든 소스를 다 전기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죠. 유럽은 벌써 이제 가스보일러 사용 금지법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전기 베이스로 이제 뭐 냉난방, 급탕 이런 것들이 다 전기 베이스로 하는 히트펌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유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건물 부분의 한 43%를 난방에너지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난방에너지 현재선 기계설비를 좀 개선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 해석하기도 뭐 우리가 난방, 바닥 난방의 중증이라고 하지만
90년대에 특별히 지금 또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이 68.8%더 늘어나고 있죠. 서울시는 건물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택이나 대형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에서 이제 건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요새 그래서 저희 설명학회가 이제 서울시랑도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온실가스 총량제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운영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는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표준 사용량이라고 하는 적정 사용량을 기준을 만들고 그걸 이제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뉴욕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총량을 넘어서는 건물은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근데 그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일부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저희 설명학회랑 같이 지금 실제 운항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점검하는 예를 들면 커미셔닝 제도 운営같은 것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재발집인데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 내년도는 이제 노후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이제 저기 빌딩 5등급을 해야 되고 LH는 내년부터 4등급 27년도에는 3등급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등급을 향상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기축건물은 그런 모델링을 지금 21년부터 저희가 건물 보충물 관련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돼서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성능 개선 R&D 같은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기조를 보면 예상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토부가 진행하는 제너지 빌딩 누드밀이고요. 그래서 2025년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 의무화가 유독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30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조금 이상, 500제곱미터는 이제 에너지 혈액선엔 제출 대상이죠. 그래서 제출 대상에는 모두 이제 제너지 빌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서울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조기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고 이제 특히 온실가스 총량제하고 연결해서 이제는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원지분 인증제도나 인허가 단계에서 이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이제 서울시는 운영단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도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실제 건물 쪽에서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 넓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거 보면 저기 21년도에 대학교 22년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줄질 않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호주가 하는 나베스라고 하는 호주 제도예요. 호주는 인증 제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점점점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렴집빌딩 인증받은 건물들의 실제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절감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보장하는 이런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운영단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계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이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서 성도적으로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H가 지금 내년부터 4등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로엔지 4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이 얼마큼 더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열애술이 좋아진다든지
팬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 시스템에서 COP가 이제 더 향상을 시켜야 된다든지 뭐 3등급을 시행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면역관지도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뭐 1등급 대부분 이제 저기 개별 보일러를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더 분산시키는 그런 시스템들 그다음에 실온도 제어도 뭐 설정 온도 제어, 세포인트 제어에서 이제 온오프에서 PR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급소 환소 온도 제어, 그다음에 열관류열 뭐 그러니까 통합배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1등급 되려면 뭐 연료전지에 대한 뭐 얘기는 굉장히 무성한데 실제는 지금 발전율이 좋지 못한 부분들 사업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해진에 대한 이제 4등급, 3등급 동안 설비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도 많이 돼야 되고 사실은 이제 공정 생산성이 불가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뭐 공사비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LX에서 작성한 자료들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5등급일 때는 세대당 뭐 이렇게 임대 개별 난방 하는 경우하고 이제 지역 난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얼마큼 더 증가되는지 그래서 5등급이면 옥상에 이제 뭐 설치를 했을 때 그다음 벽면에 이제 BHUB라고 해가는 거는 옥상뿐만 아니고 벽면에도 이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 정도의 이제 부담들이 된다. 그래서 임대하고 분양으로 하면 그다음에 이제 4등급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역 난방은 뭐 저기 개별 난방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개별 세대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실제는요. 그동안 이제 공사비가 뭐 많이 올랐고 사실은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단순히 이거로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부동공사들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은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태양에 지금 강동에서 고덕강일에서 지금 SX공사랑 3등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도 굉장히 공사력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태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설비과학회가 요새 이제 저기 국토부하고는 설비 기준 개정에 대한 설비 기준 개정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많이 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원주택 달성 기준 중에 등록 기준은 소비량에 대한 생산량 비율로 되는데 이게 이제 분모가 크면 덩달아 생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설비 설계도 이제 컴팩트하게 해서 충전 비용 상승이나 아니면 그 에너지 요구량 자체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설계 기준 개정하는 것도 지금 에너지공단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년도에 이제 국토부 기획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런 빌딩이 되려면 뭐 건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설비 전환 시스템에 대한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재생을 포함하는 이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뭐 피한 문제, 특히 이제 실적 운영 단계에서 실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또는 R&D 아니면 정책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 전원주택 빌딩에 대한 공사비나 아니면은 특히 공사는 좀 에너지 소비 혜택에 대한 공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지 우리가 사실은 전원주택 빌딩 인증을 2020년부터 했는데 지금 데이터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공개를 해서 더 실효적으로 좀 제너지 빌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건축 단계뿐만 아니고도 좀 운영 단에서도 고민이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히 뭐 공공 건물 중에도 수기로 건물들 우리는 기계설계법에서 유지관리 기준을 만들면서 이제 만작업 이상 건물을 다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형태를 보면 특히 소규모 건물은 유지관리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BOM 베이스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격제로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그 사용 소비량을 보면서 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도입이 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좀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저희 설비공학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환지 빌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계설비 설계 기준 개정하는 걸 지금 국토부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온실가스 조명제 관련해서 전환지 빌딩에 대해서 실제 운영 단계의 에너지 성능을 검증하는 커미셔닝 의무화 기준을 저희 설비공학회가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기준 제정, 인증 뭐 이런 것들을 저희 학회가 하려고 지금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H 중심으로 하는 4등급이나 3등급 달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기계설비 기술 도발을 지금 저희가 뭐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나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R&D 뭐 이런 것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가 이제 건설기술교육이라고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건물 에너지 관리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서 다양한 이슈들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회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좀 많이 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해서 하여튼 기계설비가 제너지 빌딩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설비공사 품질 향상과 좀 아까 송두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기계설비 산업 고도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연구를 좀 들어봤습니다. 최근 한 2년간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서베이하고 인터뷰했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계설비공사의 품질 향상과 기계설비 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품질 확보의 필요성, 모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버널이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기계설비 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그에 비한 기계설비 산업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시해 봐야 될 과제 한 3가지, 그리고 결론들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설비는 파라다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을 우리 기계설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기계설비 산업은 기계설비 탄소 중립 선언을 선포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계설비,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맑은 공기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계설비 산업의 역할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송두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설비의 역할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어서 우리 기계설비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계설비 공사의 품질 그리고 기계설비 발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기계설비 산업의 AI라든가 탄소 착수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이렇게 기술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현재 우리 실상을 보면 저 연구에서 한 2년 동안 기계설비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 또는 설문 등을 조사를 해보면 기계설비 품질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적정 공사 대가 그리고 공정 대가 지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약
0.75% 굉장히 높아요. 75% 정도가 이 문제를 제기하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특히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샵드로잉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간접 농업이 선투입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공정에서 다 요구되는 개선 사항일 수도 있겠는데요. 돌감공사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 기계설비 산업은 이 돌감공사에 굉장히 좀 민감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계설비는 인간의 모든 혈액과 순환, 림프전과 같은 그 생체의 모든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 스포츠 시설부터 공장 시설까지 굉장히 다양한 설비를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보면 뭐 세 가지 정도의 우리 특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계설비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본태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요즘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산업 고도화 등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계설비는 전주기 공사 과정을 좀 하겠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서 맨 마지막에 빠지는 정도로 전 과정에 참여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승리부 공사부터 시작해서 배관공사, 그리고 냉난방 공사, 바닥공사, 그리고 위생설비 공사까지 건축 공사에서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기계설비 공사의 다양성이 또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지문이 모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요즘 건축물들의 개성과 특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같은 건축물 내에서도 각 층과 구역마다 독특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샵드로잉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정밀해져야 되는 이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공사의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후 대응이라든가 기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생산 설비 시장들이 굉장히 정밀화되고 있어서 기계설비 공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령에 보면 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기계설비법에 보면 우리 기계설비의 품질 확보라는 것을 국가적 의무이고자 우리 시공사의 의무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법에 정해져 있다고 따르고 안 따르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기계설비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공업체도 그렇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 현장을 보면 누구 하나가 잘해서 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 세계 최강의 미 항모 전단이라든가 스페인 누적 함대처럼 팀을 잘 짜서 선별을 이루어서 굉장히 특장을 가진 역할 분담을 통해서 미션을 마무리해야 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 현장에서도 기계설비 품질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인원 10대만 있다고 해서 잘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 종합, 우리 기계설비 모두가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서로 간의 협력을 잘 할 때만이 이 기계설비 그리고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인지해서 대중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하도급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 간의 협력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잘 마련하고 있어서 상호 간의 특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좀 이런 것들이 미비하거나 또는 잘 맞지 않아서 또는 현장에서 소통이 잘 안 돼서 구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샵드로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샵드로잉에 대한 부담과 비용 증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해서 어떻게 찾아가실 때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미국 출장을 가셨다고 하시면 1대5만 지도 추고 장소 찾아가고 하면 잘 찾아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도 1대5만의 대지도를 주고 대설계를 주고 기계설비를 층마다 구역마다 잘
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상세 시공도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시공을 할 때 현재 시공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시공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시공상세도입니다. 그동안 시공상세도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설비 공사가 굉장히 정밀하게 되고 건축물의 미관, 외관, 기능상의 다양성 때문에 이 시공상세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실에서도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와 다른 후속 작업으로 별도의 공정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방 사항을 잘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명시한 아주 어떻게 보면 법에 근거 있는 공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시공세도는 엔지니어링 행위에 가깝고 시공상세도는 현장의 축적지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는 별도의 공정으로 봐야 될 정도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면 시공상세도 작성 기술자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1천에서 2천만 원, 야간 주말 근무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수요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은 그 근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우리 기계사업의 전문 건설업체가 지금 다 부담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았습니다. 시공상세도로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31조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아주 두루뭉술한 기술이 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보면 기계설비 시공상세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지침에도 기계설비 관련 사항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링 산업 단계의 대가 기준은 시공상세도에 보면 기계설비 공사 부분이 누락돼 있어가지고 철근이나 토목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 기계설비는 내용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즘 최근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LH 시범서 같은 데 보면 시공상세도에 관련돼서 우리 기계설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보시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밀해지고 어려운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난이도 부분을 보면 보통 또는 단순으로 해서 굉장히 저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대가 기준에 보면 이 기계 부분이 여기선 다행히 상중하 중에 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도 이 LH 규정하고 기재부 규정하고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는 이 내역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을 좀 우리가 좀 만들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생을 좀 우리 기계설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기계설비법 내에서 좀 제대로 좀 마련해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곤충을 많이 겪는 게 무엇이냐 여쭤보니까 간접노무비 중에 성투입 비용 부분이 잘 정산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접비가 계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생기는 분쟁들이 좀 많고요. 공기 현장에 따른 간접 공사의 미지급 실태를 좀 보면 원도국 업체가 발주소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주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공기 연장 시 간접비 부분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좀 지우고하는 좀 불합리한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간접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당 특약을 좀
요구하는 경우들도 현장에서는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 깊은 곳까지는 이 손길이 지금 뻗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저 하단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기 기계설비 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슬리브 공사 초기 단계부터 맨 마지막 빨간색입니다. 그 저희 거의 기계설비 공사 다 투입이 되지만, 특히 여기 기계설비 공사는 토공사하고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부터 우리 기계설비 공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가게 되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음부터 투입된 노무 비용하고 저 중간부터 투입되는 이 노무 비용들이 우리는 공사대금 기성을 기준으로 저희가 받게 되는데, 이 공사 공정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여기 투입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회받거나 지원받거나 선투입 비용이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반부에 투입된 비용 중에 현장 대비라든가 안전관리비, 공무 등의 인건비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슬리브 작업 등에 투입되는 직전 노무비는 비용이 아주 적당히 이용하도록 그나마 이도 일을 못 받고 있는 사례들이 이번 사례에서 좀 조사됐습니다. 또 아주 마이너한 거긴 하지만 현장 사무실의 숙소로 렌트료라든가 주차요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도시지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건설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공사가 적용시에 되던 문제인데, 암 발생이라든가 기초공사 증가, 보철 부대 등의 공기 지연이 발생됐을 때는 뒤에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기계설비 공사 실험업체의 비용이 비용보다 더 증가하는 현상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 공정에서 공기 지연 발생 시에 간접비라든가 선투입비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기계설비 공사가 후반부 공정을 대부분 맡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서 공기가 지연된 것을 우리 기계설비 공사에서 다 만회해야 되는 아주 특공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공기가 더 늘어나는 공기 지연 증상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우리 시공사가 금융비용으로 떠안아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발견을 좀 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설비 공사의 간접비라든가 선투입 비용들의 공사 원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리고 조달청이나 LH 등의 발주처에서 표준건설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 기계설비 공사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법적 분쟁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인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교육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좀 쪼개서 말씀드리면, 공사 초기에 고급 인력이 배치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현장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고급 인력들이 투입되다 보면 노무비가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법령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같이 좀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과투입입니다. 파비라든가 임시공휴일 발생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주기관에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표정문서에 보면 이걸 요구할 수 있거나 산출 근거를 쓸 수 있는 근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달청이라든가 LHSH, SH 등 발주기관에서 좀 검토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현장에 따른 간접비, 퇴직금 같은 것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현재 이거는 우리 기계적인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선공정이라든가 전체 공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건데,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대가 기준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돌강공사비의 지급 기준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이런 것들이 정부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 업계의 공통적인 문제사항인데 돌봄공사 비용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8%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계설계공사는 초기부터 맨 끝까지 공사과정 전 과정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돌봄공사에 대해서 공기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돌봄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돌봄공사를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봄공사를 인정을 받으면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지만 돌봄공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돌봄공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구체성. 그러니까 돌봄공사에 대해서 돈이 지급될 때 그래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요율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좀 없는 것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안에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좀 부재하다는 게 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봄공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여만 건에 해당되고요. 3년간만 봐도 2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돌봄공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제저라든가 안전사고 발생, 공사비 증가 등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돌봄공사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공사가 발생하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자재 관련 지원이라든가 장비 지원, 농 관련 지원, 민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사례들을 보면 발주자와 원더업자 이런 관계 속에서 돌봄공사가 이제 발생 좀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원 만회라든가 합의된 돌봄공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법리적으로 판례적으로 인정이 돼서 좀 특징한 어느 정도 돌봄공사 비용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좀 있는 반면에 미리 합의된 이런 것들 클레임이라든가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이 미합의된 돌봄공사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합의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도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합의된 돌봄공사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라든가 제도권 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돌봄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기계사면은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는 많은 자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투입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안정성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돌봄공사에 대해서는 비용이 똑같은 공기 하루 일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 그 비용이 더 많이 그리고 위험성도 더 높이 올라가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돌봄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불인정되고 있고 관련 법령의 기준이 미비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법적 증가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 그리고 국회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례를 한 2가지 정도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 판례 2가지는 2개 다 발전소,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거고 상상 내용은 제시된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2개의 공통점은 인정받은 겁니다. 판례를 통해서.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와 책임인지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책임 소재가 명확히 문서로 나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허 투입 계획서상이라든가 자재 투입 계획서, 그러니까 공식화된 문서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가 명확히 그 책임 수준을 따질 수 있어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경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라든가 조달청 지침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거나 우리가 뜻하지 않게 타공정에서 발생한 그 기간 지연 사례들 우리 기계설계공사에서 또 맡아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부족하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점에서는 지급을 하더라도 이 폐율
할증을 또 굉장히 또 불합리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중에 야간 시행 작업은 할증 기준만 명시하고 있지만 낮에 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낮에 할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민간 분야에는 특히 더 도로공사를 좀 잘 인정을 좀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급공사에 비해서. 그래서 이 민간 분야에서도 도로공사에 대해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좀 정부 측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개선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계적용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돌방공사 예방 또는 돌방공사 적정 대가 기준을 위해서는 법령을 재개정하고 공사기관의 합리적 조정, 공사 단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이 정부와 우리 기계소비 협회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싶어하는 파란 하늘과 깨끗한 물 그리고 맑은 공기를 위해서 우리 기계소비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과 산업 발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성비를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그리고 정부,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홍익 교수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거용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시급시 이것만큼은 개선을 해야겠다. 바로 냉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이제 올 여름 거치면서 정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 엄청납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LH에서 열애수 환기장치의 이제 기준도 아까 발제해서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 교환 효율을 생각하지만 습도 교환 효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급히 반영이 돼야 할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정말 이것이 요원하냐면 실제로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데시컨트 뭐 환기니 뭐 냉방 아니면 뭐 잠시 후에 이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린 뭐 PVT니 시펌프와의 이제 연계 기술이니 하는 것들은 정말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급한 법 개정만이 정말 살길이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국회에서 상주하고 계신 분, 의원님도 안 계시고 보좌관님 혹시 오셨나요? 여기도 지금 28도 유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건물 의무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28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기 어려우면 28도씨를 놔두더라도 습도만이라도 좀 떨어뜨리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그 토론해 본 게 벌써 이제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반영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PVT입니다. 태양을 광하고 태양열을 결합한 것. 이게 이제 올 말 정도면은 이제 가중기에서도 받게 될 거고 TBS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발족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정말 신기술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오고 이미 그 조금씩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증 연구뿐만 아니고 아까 정말 좋은 것 측정하게 되면 누군가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에너지 저감 내지는 CO2 저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만약에 자율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 법 개정만이 살 길이다. 이거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지실 것 같은데 우리 완경희 상무님 종합건설사의 입장은 어떤지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흡수량을 증대해서 탄소를 제로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되게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 그 연구원 실장님이 현실적인 기계 설비, 현실적인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현실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사실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 30에서 40% 이상이 그 하게 돼 있는데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상승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 30-40% 정도를 제로 에너지 빌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좀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건설 시장은 지난 2년간 계속된 착공 및 인허가 감소와 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각종 연구기관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메이저 종건사마저도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 등으로 대금 정산을 미루거나 중공금 분쟁을 이유로 하더흡사가 청구했던 금액의 30%, 심지어 많게는 절반이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깨가 품고 있는 내일에 대한 신랄 같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써 주신다면 우리 업계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최선봉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사실 토공사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체 공정과 협의하고 검토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전쟁이라든지 전염병, 파업은 사실 저희가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 위험 정도를 가늠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전쟁, 기상이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현장에서는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는 배임의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현장이 약자가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소송을 할 때 보면은 이 기계설비업체에서 시공 상세도 그걸 비용 청구 내역에 안 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법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인식이 좀 덜했고 설비업체들도 그렇게까지 인식도가 낮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많이 요즘 또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그걸 충분히 감내하고 그만큼 자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가 줄어든가 이런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는 건축물의 자산이 향상된 효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설비 수준도 기술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향상돼야지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돌광공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시공사에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는 돌광공사비를 가급적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칙 사유가 아까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칙 사유를 법원처럼 엄격하게 운영하진 않고요. 이건 이제 정부의 위원회다 보니까 좀 뭐 특별히 막 어떤 뭐 시켰다라든가 이런 증빙이 없더라도 그 시점에 뭐 자재 공급이 안 됐던 뭐 그러니까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화물노조 뭐 운송 거부 이런 거 등등 해서 자재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든가 이런 것이 증빙이 되면 객관적인 사실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깔끔하겠는데 사실 아까 황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솔깃했는데 제도 개선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합의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분쟁에 가서도 이중 책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 가장 그 뇌리에 박히는 것은 모든 분쟁에 대비해서 증빙 자료 확보해다 하는 것.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또 강조가 돼서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전인재 과장님 그 기계설비 산업의 공정이죠. 우리가 말하면 기계설비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제도 개선 같은데 빨리 반영하겠다 하는 것도 대단히 인상 깊었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